일반적인 나르들보다 훨씬 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사례들을 보면 10년이 넘게 몰랐다, 알아보는데 15년이 걸렸다, 실체를 아는 사람이 아직도 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나르들보다 피해를 덜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관계가 끝나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연 나르들을 먼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들의 심리를 이해해서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증상이 바깥으로 보인다고 해서 외현적이라고 하고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반대죠. 증상이 안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내현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나르시시스트 같지가 않아요. 소심하고 조용하거든요. 전혀 누굴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피해자처럼 보이죠. 이런 내연 나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연 나르와 내연 나르가 심리적 작동 방식은 거의 같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겉으로 자신감이 있어 보이든 소심해 보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바닥에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나르들의 진짜 내면을 잠깐이라도 들여다보면 정말 황폐해요. 내면을 느껴보면 그래요. 항상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받는다는 따뜻한 느낌, 내 자신이 좋다는 느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일 때만 살짝 괜찮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판을 받으면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르들을 제대로 상대할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요. 비유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물 없으면 3일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막에 조난을 당했는데 이틀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떨어뜨리고 간 물통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거 옆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도 지금은 그냥 쿨하게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이 되면 보통 그렇게 못할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에는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나르들도 심리적으로 인정을 받고 우월감을 느끼는 거, 비판을 피하는 거, 거기에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외연 나르는 직접적으로 잘난 척하고 권력 휘두르고 그러면서 그 욕구를 채우잖아요. 근데 내연 나르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잘 됐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얻으려고 노력도 해봤을 거예요. 거짓과 기만과 숨지는 사람 찾아서 조종하고 이런 걸로 인정받는 것조차도 어느 정도 지능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다른 전략을 택한 거죠.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최대한 비판받지 않게 숨어있기 전략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소심하고 우울하고 사람들 눈치 많이 보고 이런 모습이고 실제로도 우울과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요. 근데 문제는 소심하고 조용하면 피해 안 주고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안타까울 텐데 가만히 있지 않고 조용히 빨대를 꽂아서 에너지를 빨아먹을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연 나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만나면 아주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조심스럽고 수줍은 느낌으로 행동을 해요. 어떤 모임이나 종교단체 같은 데서 내연 나르를 만나면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만약 가족 중에 내연 나르가 있다면 가족들끼리 있을 때의 모습이랑 다르게 밖에서는 조용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내연 나르들은 조금이라도 거절이나 비판을 받으면 엄청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비판이나 거절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피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우울합니다. 우울이라는 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클 때 오잖아요. 내연 나르들의 내면에는 자기가 엄청나게 특별한 대접을 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시에 우울감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조용하고 우울한 사람이 다 내연 나르라는 건 아니에요.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확신을 하기는 어렵죠. 이들의 모습을 조금 더 관찰하다 보면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치에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착한 모습, 더 약한 사람 도와주는 모습,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겸손한 모습, 친절한 모습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죠. 종교단체나 봉사단체에 있다면 그런 걸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거나 돌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게 정작 받는 사람이 진짜 필요하거나 원하는 거는 잘 주지를 못하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걸 막 줄 때가 많아요. 내연 나르의 내면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 라는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인정을 받는 수단인 거예요.
착한 척하는 게, 남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걸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나르들의 내면이 얼마나 취약하고 바삭바삭하면 이러겠어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전혀 내가 괜찮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기생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정신분석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구조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라도 빨대를 꽂고 빨아먹어야만 자기 구조가 유지가 되는데, 외연 나르는 대놓고, 내연 나르는 은근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가까워져서 내연 나르가 방어막을 조금 풀게 되면 자기의 나약한 부분, 불쌍한 부분을 은근히 내비칠 거예요. 힘들었던 가정사를 불쑥 꺼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걸 대화의 흐름에 안 맞게 좀 생뚱맞게 꺼냅니다. 이 말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몸 아프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연 나르들이 건강 염려증 가지고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걸 굳이 상대한테 말을 해요. 이 모든 게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정심을 받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방한테 거절당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랑 비슷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거절받지 않기 위해 불쌍한 사람 이미지를 끊임없이 상대한테 세뇌시킵니다. 과장과 거짓 당연히 있고요, 이 과정에서.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잘못을 해서 불리할 때 사과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갑자기 자기가 아팠다는 얘기를 해요. 몸 아픈 게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도 동정심을 끌어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요. 상담하면서 내연 나르 연인을 만나는 내남자들 중에서 누가 봐도 헤어져야 되는데, 제가 봐도 진짜 바로 헤어져야 되는데 못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상대방이 불쌍해서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 특징은 내연 나르들이 하는 공감에 대한 건데요. 자기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걸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공감이 어색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나르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데 공감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공감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자아 없이 나한테 모든 걸 맞춰주는 거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걸 다 공감하니까 진짜로 와, 나랑 진짜 정말 잘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정말 나의 소울메이트를 만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느낌이 내연 나르와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연인이나 베프로 발전하기도 하죠. 그 사람과 인생이 엮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감은 나중에는 어색하다는 게 티가 나요. 왜냐면 뻥이었으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안 좋아해. 그리고 감정적으로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그런 공감은 또 못해요. 진짜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연결되는 느낌을 공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애인이나 배우자가 내연 나르라면 정말 이게 안 돼서 돌아버릴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더 깊은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가면을 벗은 내연 나르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절대 안 보이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는 게 이때부터예요. 이중인격 같은 모습에 소름이 끼칠 수도 있어요. 거절받는 거, 내가 뭔가를 못하고 부족한 거, 상대한테 밉보이는 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막 분노를 해요. 그래서 항상 불만, 불평,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세상이 알아봐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뉘앙스만 느껴도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근데 그걸 또 직접 그 대상한테 표현하지는 못해요. 솔직하게 사람들 대하는 걸 두려워하고 착한 척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어필합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내연 나르들은 시기심이 엄청나요. 뭘 잘하거나 잘나서 인정받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해요. 엄청나게 시기를 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최악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시기와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랑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막 질투를 해요. 그래서 괜히 약점이나 자존감을 건드려요. 상대를 깎아내려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 이게 모든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하시면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상대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찾아서 기억해놔요. 심지어는 연인한테,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도 질투심을 느껴요. 당연히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느끼겠죠. 상대가 돈을 좀 더 잘 번다거나 나보다 학벌이 좋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괜히 그걸로 시비를 걸어요. 상대가 나보다 열등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이랑 지내는 거 정말 막 분통이 터집니다. 더 심한 건 자식한테도 열등감을 느껴요. 더 교묘하죠.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로 포장을 하거든요. 보통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식한테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이게 가능해요. 나보다 더 잘난 남자를 만나면 딸의 남자친구를 막 깎아내리고 연애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연 나르들이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에도 특징이 있는데요. 이걸 수동 공격이라고 불러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싫다, 이게 힘들다, 이렇게 좀 해줘라. 그러면 고치면 될 텐데 그거를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엿을 먹여요. 약속을 일부러 잊어버린다거나 실수인 척하면서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한테 폭로하는 거. 중요하게 뭘 해줘야 되는 순간에 갑자기 아프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한테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연 나르는 속으로 자기가 이겼다는 통쾌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혹시 기분 안 좋았어?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거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똑같이 나중에 또 그러는 방식인 거죠. 미치죠. 내연 나르가 상대방을 완전히 가스라이팅 했다고 생각하거나 상대가 완전히 내 아래이고 나에게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외연 나르의 모습을 보입니다. 대놓고 학대하고 조종하는 거죠.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 와서 가정폭력하는 아버지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결국 내연 나르와 외연 나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뿐 그 뿌리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내연 나르를 상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그 관계에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책과 영상들을 통해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관계가 나한테 독이 되는 관계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전략을 짜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방법이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연인이라면 헤어지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면 독립을 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나 상사라면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나르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실제로 끊는 거를 권해드려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상황도 있으니까요. 정서적 영향을 끊어내는 거, 이걸 회색돌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나르에게 감정 에너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나르가 관계를 맺는 유일한 이유는 감정적으로 빨아먹기 위해서거든요. 나르에게 복종하거나 인정해주는 건 당연히 에너지를 주는 일일 거고요. 나르에게 화를 내고 논쟁하는 것도 에너지를 주는 일이에요. 상대가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면은 나르는 자신이 상대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에서 승리감을 느껴요. 병먹금이라는 말처럼 먹이를 주지 않아야 돼요. 말이 쉽지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하려면 먼저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화났는데 화 안 나는 척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귀신같이 알아채잖아요. 진짜 화가 안 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나르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계속 교묘하게 비꼬고 이간질하고 회유하고 반성하는 척하고 뭘 다 하겠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을 버텨야 이 방법이 효과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나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현실 감각이 흐려질 때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르로 인해 가지게 된 관계 트라우마를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나서도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괴감이 남을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평생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트라우마를 잘 해결한다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르를 만나도 그 관계를 걸을 수 있게 될 거잖아요.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 심리학에서는 외상 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점까지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이런 트라우마 치유의 과정에서도 심리치료사를 만나서 내면 작업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내연 나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내연 나르도 억울한 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치료는 꼭 받으셔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치료될 수 없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운 병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바라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를 지속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하지만 나를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낸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인생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제가 약속드릴게요. 심리치료사로 일하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됐어요. 내연나르든 내연나르의 피해자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내면을 느꼈을 때 혼란과 황폐함과 공허함이 아니라 따뜻함, 포근함, 열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이 따뜻함으로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